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과장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인류가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낸 순간을 살고 있는 상황이다. 아, 지금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댔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갈 기저가 생겼겠죠. 그럼 그만큼 유동성이 커졌고 그게 한 번에 시작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연말이나 작년에 올해 물가 불안정하겠는데 라고 진단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이 불기둥에 그냥 기름을 확 끼얹는 일이 생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전쟁까지 발발하고.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처럼 뭐 유럽 10% 가까운 물가 상승률, 중남미 20% 좀 안 되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까지는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물가가 불안전할 줄 알았습니다만 세상에 여기에다가 전쟁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금리죠. 금리. 예.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짧은 순간 안에 아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었고, 그럼 고물가, 고금리 생기고, 그럼 여태까지 그 금리라는 게 제일 빠르게 올렸던 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니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인플레이션. 네.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환율. 이렇게 됩니다. 까지 올라간 거네요. 네. 아마도 인플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런 부분에선 참 저도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좀 설명이 좀 장황해질 수도 있지만, 네. 모처럼 월부터 애청자분들은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너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방적인 모든 상황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공공기관에 한 13년 근무하지 않았었으면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KDI에서 한 13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처 또는 강요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총리든 아니면 어떤 하는 총재가 본인이 딱 보기에 올해 물가 못 잡을 것 같고 내년에도 물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둘이 부총리랑 총리가 앉아서 네. 물가 쉽지 않죠?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물가는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올라요. 왜? 이제 사재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기업들도 원자재 미리 사놓기도 하고 하면 있었던 물건마저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물가는 더 폭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현상도 모르고 마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있는 거예요. 절대 그분들이 오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그런 상황론적인 곳에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9월, 10월쯤을 정점을 찍고 4,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느낌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뭔가 물가가 안정되고 잡힌다 이런 막연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언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했지 물가가 떨어졌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5%대로 내려왔고 5%쯤에서 마무리를 칠 것 같아요. 5%대에서. 그래도 올해 물가는 5%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총재나 부총리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죠. 대신 물가는 오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져서 한 4%대 찍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5%대에다가 내년 4%대면 합치면 1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물가 기조는 정말 불안불안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그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서 선택한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네. 근데 원래 국가에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근원물가 지수라는 거예요. 이 근원물가 지수는 왜 만들었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계절적인 요인이나 네. 또는 외풍이 많이 부는 뭐 유가라든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계절적 시점이냐에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갑자기 전쟁 한번 슬쩍 났다 해도 유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반적인 추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외부 요인이 큰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뭔가 그 숫자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진짜 근원적인 물가의 흐름을 집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외풍들을 다 제끼고 진짜 우리나라의 물가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만을 추려놓은 게 근원 물가 지수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 그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 이 근원 물가 지수는 그 상승률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혹시 근원물가 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네. 유가 같은 거 배제하고 네. 농축수산물로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담길 수 있는 품목을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물가 상승 추계가 어떤지를 보는 그런 것만 담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달까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예, 거예요. 상승률마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계를 가지고는 지금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계로는,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당분간 물가가 잡히기 쉽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5%, 내년 4% 이런 얘기를 쭉 드리고 나면 그럼 합치면 물가 상승률 올해 내년 합치면 거의 9%에 10% 정도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요. 뭐 결례되는 질문일 수도 네. 있습니다만, 올 초에 연봉 협상하시거나 인건비 네. 협상할 때 올해 물가 이렇게 오를 줄 알고 그거 반영해서 협상하셨나요? 전혀 그런 건 없겠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 비슷하죠. 네.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물가 심하게 오를 거라고 예상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급여가 떨어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실질 급여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연봉 협상을 들어갈 텐데 노사 간의 협의를 또 들어갈 텐데 올해 내가 실질적으로 못 받은 거 벌충도 해야 되고 내년도 물가 심상치 않을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못 받은 거에다가 내년도 올라갈 거 하면 아까 인건비를 대충 얼마 더 받아야 되나요? 일단 내년에 오를 거 4%에서 5%라고 하면 그 정도라도 그거 올려서 받고 올해 저 손실 본 것도 한 벌충 2% 정도? 3%?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10% 좀 안 되는 인건비 상승을 해줘야지만 인건비를 보존한 게 되는데 올려준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10% 가까이 아니면 뭐 7% 가까이 올려줬다? 그거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다 투영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다시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내년에도 심상치는 않을 이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도 비슷한 기조를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아직까지 물가를 명확히 잡았다는 시그널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게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봤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금리를 올릴 거라고 네. 말을 한 것 같아요. 예고를 한 거죠. 예고를 네. 했으니까. 예. 교수님 생각에는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그래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사실 의미 있는 네. 수준까지 감소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보스턴 연준 전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이분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하나 얘기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힌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게 무슨 경제적 리액션을 기대하고 올릴까요? 만약에 우리 둘이 네. 뭔가 뭐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그러면 일단 대출 받은 걸 갚을 것 같고 맞아요. 소비를 좀 축소를 시킬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반응이시죠. 소비 덜하고 네. 투자 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경기를 위축시켜야지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투자를 왕성하게 한다는 건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를 억지로 눌러줘야지만 물건 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옷 벗고 나간 보스턴 연준 전 위원이 정말 냉정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가 돼야 사람들의 소비가 투자가 위축돼서 물건을 안 사니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여만 가니 제가 싸게 팔 테니 제발 물건 좀 사세요라고 하면서 가격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전반적인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시그널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거나 일어났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 물가가 아직 잡힐 기조는 안 보인다라고 해도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과언이 아니죠. 그럼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네요. 네,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기 전까지는 올릴 것 같고요.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 네. 보스턴에 계셨던 연준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 담백한 거고요. 가끔 우리 연준 총재나 또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님이 발언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아니 물가를 잡는 게 왜 고통이 생기지? 그 맥락이 방금 그 설명드린 그런 맥락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22 그 총재도 저번에 연설할 때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앞부분에. 미안하지만 지금은 물가부터 잡아야 됩니다. 아니, 물가를 우리 위해서 잡아주는 게 왜 미안하지? 그게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맥락의 내용이 다 좀 담겨져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한국 또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또 한국도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이제 3%까지 올렸는데 네. 이런 기조가 그러면 미국이 내년 상반까지 올린다면 한국도 그때까지 계속 올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총재님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연준과 한국은행,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의 정책 기조를 시장에서 이해 못하는 걸 제일 걱정해요.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돈을 어떻게 풀거나 아니면 돈을 회수하거나 했었을 때 이걸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다를 시장이 못 이해하고 예를 들어 소비하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 더 올리거나 더 뭐 회수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그 관련한 종사자들은 굉장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힌트를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하는 총재도 꼭 금통위 회의하고 나서 금리 조정한 다음에 그 금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뭐랄까요? 언론 인터뷰를 다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당분간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구매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니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 이 고금리 기조가 상당 부분 계속될 거고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암시하시는 거예요. 네. 연설을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잠깐 여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존경하는 학자분들 중에서 몇 분은 연준에서 직접 뭐랄까요? 재직하신 분들 계세요. 대표적으로 뭐 고려대 김진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한 10몇 년 근무하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둘이 장기 출장을 같이 갈 기회가 있어서 뭐 이것저것 귀찮게 많이 여쭤봤죠. 한참 후배니까. 그래서 막 교수님 이건 뭐예요? 하면서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연준의 회의록이라는 게 그분들이 어떻게 회의했는지도 네. 전부 그 회의록의 내용이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절대 하여튼 자신들의 의사결정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것도 또 다 공개를 해줘요. 우리의 의도가 이거예요 하고 하려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연준의 연설문이나 회의록에는 숫자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경제는 몇 프로고 몇 퍼센트 포인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글로 표현할 때 경제가 지금 솔리드합니다라든지 뭐 이런 앞에 형용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제를 몇 퍼센트 수준대로 보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를 전부 해석하는 그런 나름대로 뭐랄까 매뉴얼 책 같은 게 또 있어요. 그 수식어를 해석을 하는 게 있는,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이 모더레이트하다 아니면 모더레이트가 아니라 이번 연설문에는 솔리드로 바꿨어. 그래? 솔리드라고? 하면서 그걸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연준이 발표하는 그 형용사 단어나 네. 앞에 부사 단어를 가지고 경제를 해석하는 아마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 몇만 명 있을걸요? 야,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를 사실은 저희는 한 3-4번씩 반복해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형용사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썼다. 네, 맞습니다. 완곡한 표현을 썼다. 네, 그러면 얘는 올리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오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오르고 나서 이게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올랐다가 다시 또 내릴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로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라는 것의 역대적인 항상 뭐 예전의 물가 추계와 지금이 또 늘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우거나 저보다 더 고수인 교수님들께 네. 여쭤봤었을 때 그분들의 모든 중론은 그래요. 물가는 이건 제 세대가 아니라 이제 위에 아주 시니어 교수님들의 표현이죠. 저는 모르는 어떤 개념인데 네. 물가는 산불과 같다. 제가 산불을 산불? 모르거든요. 네.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서 네. 그래서 산불과 같다는 게 뭡니까 했더니 산불을 다 잡은 것 같아 보이는데 잔불 때문에 잡으면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물가는 산불과 같아서 다 잡은 것 같아서 이제는 물가 잡혔구나 생각되면 또 오른다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대가 학자들은 당연히 물가 지수가 좀 안정적이 됐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다시 낮추는 일은 안 할 거예요. 네. 좀 더 지켜보는 지켜보겠죠. 거죠. 네. 지켜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함부로 안 낮춘다. 야, 그러면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도 1,400원이 넘었어요. 이렇게 높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되는 게 지속이 될 건지 또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고점이다 라고 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단순히 금융적인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뭐 시계열적인 기회들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시계열적인 기회들이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기회가 더 많거든요. 회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3단계씩 또는 2단계씩 그 이상의 금리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한은도 억지로 이제 2단계 빅스텝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원래 한은 총재께서 또 미리 예고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원래 한국은행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거의 또 예고를 해 주셨어요. 대비하시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스스로 말을 번복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너무 발빠르게 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많고 한국은 억지 춘향으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더더욱 고착화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것은 외화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환율이 더 올라갈 구조적인 요인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주축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나 이런 분야인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시황이 내년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겠다는 외국 세력들도 조금 더 부정적인 기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고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신흥국은 아닙니다만 아시아 시장의 여러 신흥국들 걱정되고 그런데 신흥국은 아니지만 한국을 딱 지목하면서 한국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보도라든가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에 투자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린다? 그런 기준은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요인이 하나 더 생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또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부에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또 그만큼 방어가 되는 건데 그쵸. 요즘 뭐 수출 분위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리 적자예요. 수출로 먹고 살았고 수출 때문에 환율이 1,200원, 1,100원대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 나라에서 그 수출을 제일 많이 했던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점점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환율이 더 올라갈 요인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환율 시장은 좀 더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떨어지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못하게 되겠네요. 네, 이 환율이 좀 네. 안정적이고 떨어지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금리 기조나 물가가 지금과 다른 추격으로 돼서 좀 잡히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요인으로 통화 수합이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나 어떤 환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고 나서 다시 또 안정세로 언젠간 갈 거잖아요. 네. 이때 다시 또 1,100원으로 내려가서 안정화가 될지 또는 1,000원 가까이 가서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이 정도 금액에서 안정화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이상 환율의 조닝이 1,100원, 1,200원대를 계속 맞아요. 유지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유지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전교 1등도 아니라 전국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교역에 있어서 1조 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는 9개 국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나 인구 숫자가 제일 작아요. 네. 그런데 그 1조 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또 흑자를 보고 있는, 교역을 통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또 경제 규모와 인구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고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환율의 조닝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뭐 네. 자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자녀가 전국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등수를 계속 유지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아유, 네. 그런 자녀 있으면 저도 너무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못한. 자, 그런데 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그게 쉬워지지 않을 요인들이 또 많아지죠. 중국한테 물건 팔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제3세계에 팔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큰형님이 중국에서 만들지 말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조적으로 수출이 지금보다 좀 더 안 된다면 어디서 외화를 편하게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환율의 조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결국 실물의 거래의 결과로 환율이 어느 정도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나 실물 부분의 변화가 화폐 가치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달러, 싱달러예요. 네. 사실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지 마라고 하면서 큰형님이 그러고 나서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시아 헤드쿼터나 아시아 본사를 대부분 홍콩에 뒀던 기업들이 네. 홍콩에 있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디를 선택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부동산 시세도 홍콩의 주재원들이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뭐 진짜 부동산 시세도 만만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래 홍콩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국제 교역을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다 보면 과거 홍콩 달러가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의 일부를 싱가포르 달러가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싱달러 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 아마 내리 6개월 동안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의 화폐 가치가 재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베트남의 동이에요. 동. 네. 베트남은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벌써 미국의 8번째 교육국까지 올라왔어요. 오, 베트남이요? 예. 우와.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산 기지는 어디로 갔다? 베트남으로 간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동해 가치도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보다 상당히 많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요. 뭐 일견에서는 아유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달러를 풀러서 동해 가치를 유지했는데 이런 소리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풀어서 자국 화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은 푸니까 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속 버틸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다시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화폐 가치가 견조하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바로 이런 실물 부분의 근본적인 교통 정리가 다시 일어나면서 네. 화폐 가치가 재평되고 있으니 자 그럼 아까의 답변이 되겠죠. 환율 언제 떨어지나요? 언제 다시 내려오나요?를 했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미래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그쵸. 자칫 잘못해서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반도체 수출을 제대로 교통정리 못한 거나 전기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 제대로 교통정리 못하게 되면 환율의 적정 조닝 자체가 1,400원에서 1,500원대로 아예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적 대응, 특히 실물 부분의 정책적 대응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 갑자기 급등하니까 통화 수합 같은 해열제 빨리 먹어서 환율 낮춰라 이런 단기 처방만 가지고 환율을 대하면 안 된다. 이게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로 갈 수가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 아.